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네, 2부입니다. 쉬는 시간에 과연 서 과장의 토르에게 TV를 틀어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죠. 네. 안 틀어줍니다. 결론은 틀어주지 않는 걸로. 그죠. 사랑하는 우리에게 TV를 막 보여줄 수 없다. 대신 유산균은 먹이고 있는 걸로. 근데 진짜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요? 내 개의 시력을 위해서? 아닙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제 아들, 딸들 어렸을 때 텔레비 잘 안 보여주잖아. 그리고 제가 진짜 이 애견 용품 세계에 눈을 떴잖아요. 네네. 육아는 템빨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쵸. 근데 개도 마찬가지거든요. 개 카시트도 있대요. 개 카시트가 있다고? 개 카시트, 개 유모차 이런 거 다 있고. 밥그릇 종류도 되게 희한하고. 네. 밥 종류도, 사료 종류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 개 신발은 당연히 있죠. 아니, 우리 신발은 안 시켜요. 갑자기 예전에 뭣도 모르고 고양이한테 개사료 먹어가지고 털 다 빠졌던 기억이 나네. 그 고양이 너무 미안해. 왜 그런 줄 알아요? 뭐 영양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고양이는 육식이고 개는 잡식이어서 그러니까 고양이 사료에는 그런 육류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 사료를 먹였으니까. 그렇죠. 털이 빠지더라고. 제가 빈해 보였어요. 네. 지금 콘스탄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생각난 게 보니까 이 형이 어떤 원조 같은 양반이네. 왜 어떤 그렇죠. 음식점 거리 같은 데 가면 원조가 있잖아. 근데 원조가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아니더라고.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 그치, 그거지. 마케팅을 잘한 거야. 갈레리우스? 네. 그 형이 보니까 시작한 사람이잖아. 근데 이 형 마케팅을 잘 못한 거지. 근데 콘스탄틴 형이 이 형이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네. 근데 자기가 자기를 셀프로 마케팅한 게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편집을 그쵸. 해준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게 크죠. 물론 그것도 그런데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은 이게 좀 회자되거나 이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굉장히 수완이 좋다고 봐야지. 작은 일을 해도 막 뻥튀기를 해서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그렇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요합니다. 큰 거를 아무리 큰 걸 하면 뭐해? 드러내질 못하는데 그럼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고. 이번에 인브로가 어디 갔다 왔는데 거기 이렇게 포스터에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그런 거 써 있어가지고. 아직도 아니? 진짜 이거 뼈 가루가 될 때까지 우리는 거. 봐라? 그럼 100년 지나. 그럼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누가 했나요? 인브로가 하는 거야. 이가 원조구나. 서 과장이 방송 준비 열심히 해서는 뭐해? 그 인브로가 빵 터트린 거거든. 그럼 이제 다른 데서 가서 100년 후에 사람들은 인브로가 이걸로 영향력을 끼쳤지만 사실 시작은 서 과장이 했다. 10%는 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진행하시죠. 네. 근데 손잡고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뭐가 대단해요? 나는 네 발째가 아닌데도 오랜만에 나오려고 그러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고 엄청 긴장되고 막 이랬는데 쟤 너무 술술 잘하네. 다른 데서 부담감을 크게 느끼면 이 정도는 껌으로 느껴집니다. 네. 오늘 아이패드도 안 갖고 아니야라는 핸드폰을 이렇게 잡고 하는데 되게 여러분들과 편하게 대화하면서 하려고요. 근데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네요. 네. 저는 일부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거 딱 한국에서 그 어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라 그러면은 앞뒤도 안 따지고 그냥 아멘 하잖아요. 약간 콘스탄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평가가 내려진 게 딱 그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정치 권력 가운데 있으면 무조건 또 저 사람은 이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기가 또 어려운 게 그 자리에 가보면 분명한 거는 어떤 그런 아까 인브로가 얘기했지만 좋게 얘기하면 마케팅이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술수가 되는데 술수와 마케팅의 사이를 누가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치. 누가 그 기준을 정할 수 있겠어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지. 정치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한 해 갈수록 예전에는 약간 레디컬하게 바라봐서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야 라고 또 너무 쉽게 단죄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또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그 링컨 같은 경우도 네네. 노예 해방을 위해서 했다. 근데 사실 뒷면에서 봤을 땐 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권을 거죠. 위해서 네네. 노예 해방을 사용한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노예 해방한 결과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애매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콘스탄티누스의 이르기까지 로마 역사를 살짝 얘기를 하면 로마 최초의 황제는 누굴까요? 그 늑대 전 먹은 애들 아닌가요, 형제? 그건 로마의 시조. 우리의 당군 왕검과 같은 분들이고.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네. 로물루스 레물루스라고 하는 네, 로마 맞아. 건국의 시조. 네. 늑대전 먹고 자란 누가 최초의 황제일까요? 모르겠어요. 아실 것 같은데. 카이사르 아니에요? 카이사르는 우리가 최초의 황제라고 오해할 만한 한 인물이에요. 실제 이 사람을 최초의 황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하지만 이 사람의 아우구스투스 아닌가요, 황제? 그렇죠. 최초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로 입적되었던 옥타비우누스 실제 이름. 근데 뒤에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이 붙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원래는 공화정이었어요. 원로원.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에 의해서 진행되던 정치를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갈리아를 정복합니다. 프랑스 지방을 정복하죠. 그리고 심지어 브리타니아, 영국까지 넘어가는 업적을 펼쳐요.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자신들의 정적이었던 삼두 정치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폼페이우스라는 사람, 크라수스라는 사람을 압도하게 되고 결국은 홀로 최고의 직위에 오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는 뭐 1년, 2년 이렇게 뭐 경년 이런 식으로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투표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근데 자신을 종신 독재관으로 선언해 버리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브루투스 넘어져. 그렇죠. 칼빵을 맞고 죽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황제와 같은 권한을 최초로 가진 인물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맞지만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은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의 외조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외조카죠. 그래서 유언장에 따라서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되지만 너무 어렸고 또 이미 군사권을 갖고 있었던 또 다른 뭐 안토니우스 그리고 또 레피두스라는 사람과 제2차 삼두 정치를 벌이게 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굉장히 수완이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입으로 구워 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정치적 감격으로 두 명을 물리치고 유일자가 됩니다. 근데 웃긴 거는 황제가 아니에요. 황제 아닙니다. 왜냐면 황제에 오르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로마의 황제는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황제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황제라는 호칭은 없어요. 그럼 그 글래디에이터에 나왔던 그 사람은 로마의 황제 호칭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람 이름은 코모두스 황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현제라고 불리는 오현제의 마지막 아우렐리우스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 때부터 로마가 흔들리죠. 코모두스 때부터 흔들려서 군인 황제 시대가 도래해요. 쿠데타를 계속 일으키고 저쪽에서도 황제칭하고 저쪽에서도 황제칭하고 조금 왕자 있으면 막 몇십일 만에 또 뒤통수 맞고 죽고 막 이런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데 왜 황제가 아니냐? 아우구스투스가 유럽 최초의 황제라고 불리는데 왜 황제가 아니냐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조심했던 게 뭘까요? 자기 양아버지 가 어떻게 죽었죠? 칼 맞고 왜? 블루투스가 와이파이를 썼어야 되는데. 완전 아재다 진짜. 블루투스 너 맞아. 나 이제 와이파이 쓸 거야. 지금 되게 경멸했어요 서 과장님께서. 서 과장이 너무 긴장해서 좀 긴장 풀어주려 그랬어요. 근데 뭘 가장 두려워했냐면 자기도 칼 맞을까봐. 그래서 독재자 선언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실권은 훨씬 더 강력하게 잡았는데 권력을 잡은 다음에 뭘 하냐면 모든 것을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에게 넘기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걸 또 글귀로 다 남겨요. 그래서 원로원이 그를 향하여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죠. 이 뜻은 최고 존엄. 존엄한 자,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 북한의 비슷하네요. 김씨도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 어떤 호칭이, 그러니까 이게 뭐 황제라는 뜻도 아니고 그냥 아우구스투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황제에 있는 황제 아닌 황제 같은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이 호칭을 옥타비아누스가 전략적으로 늘 자기 이름 뒤에다 붙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본명은 까먹고 아우구스투스를 부르게 되었고, 그 호칭이 자연스레 황제라는 의미와 연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황제는 없어요. 근데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이 황제를 대리하는 호칭이 되게 된 것이고, 여전히 원로는 있었어요. 명목상 승인하는 기관으로서요. 그런데 제가 이 호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테트라키아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요, 좀 시간이 지나서 황제를 부르는 두 가지 호칭이 있었어요. 어차피 둘 다 황제는 아니지만 황제처럼 불리는 호칭이 있었는데,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아우구스투스,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다 잘 아시는 건데. 케사르? 그쵸? 맞아요. 카이사르. 되게 잘 맞추시는 거예요. 인브로 잡지식이 많아요. 네, 잡지식이 많아서. 먼 나라 이웃 나 인브로야. 카이사르는 원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성이에요. 성. 한 사람의 성. 손 뭐 이런 것처럼 성인데, 이게 이제 황제 호칭이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독일에서는 카이저라고 부르고, 뭐 러시아에서는 짜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아까 얘기했던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호칭을 설명하는 테트라키아라고 불리는 사도 정치에 무려 4명의 황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정과 부로 나뉘어요. 선임 황제도 있고, 그러니까 정황제를 가리켜서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렸고, 부황제, 조금 그 뒤에 있는 황제를 가리켜서 카이사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 중에 아우구스투스가 더 조금 높은 격이 있는 황제로 불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아우구스투스는 성경에도 등장하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때,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새 번역에 의하면 아구수도라고 예전 성경에 번역되기도 하고, 뭐 가이사랴, 이게 다 카이사르의 그렇죠. 음역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팍스 로마나의 시작이 언제냐?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전역을 통일하고 전선을 구축을 하죠. 그래서 제국의 통일과 정치적인 안정을 인해서 평안이 찾아오고, 내전도 이제 없고, 외적과의 큰 전쟁도 없었어요. 외적이라고 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게르만족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어요. 부족 단위도 너무 작았고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전하고 오히려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이던 시기였죠. 물론 중간에 우리가 아는 네로나 칼리굴라 같은 폭군도 있었지만, 이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한 기원전 27년부터 아까 얘기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치세 180년까지의 기간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부르는, 물론 칼과 창으로 이룬 평화지만 이때가 이제 평화의 기간이고요. 심지어 오현제라고 불리는 황제 5명 중에 가운데 껴있는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때는요, 23년 동안 다스렸는데 한 번도 속주를 돌아다니지 않았대요. 너무 평안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로마 전역 너무 크니까 한 번씩 반란이라든가 이런 거 걱정도 되고 잘 다스려지나 이 확인도 하기 위해서 순행을 하잖아요, 황제가. 나가지를 않았대요. 문제가 없으니까. 물론 안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어떤 이유도 되는. 그래서 에드워드 기본 아까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첫 문장을 이렇게 씁니다. 서기 2세기의 로마 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토와 가장 문명화된 주민을 갖고 있었다. 그 평화기의 주민은 한껏 부와 사치를 향유했다. 연이어 5 황제가 선정을 베풀었다. 이게 오현제 시대예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혼란기가 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글래디에이터의 주인공 코모두스. 우리 누구 형님이죠? 러셀 크로우? 러셀 크로우 형님한테 마지막에 칼침 맞고. 네. 그게 호아킨 피닉스죠. 그죠.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했던. 아, 진짜요? 그 사람이 호아킨 피닉스예요? 맞아요, 맞아요. 와, 네네. 호아킨 피닉스. 엄청 젊었네? 네네네. 호아킨 피닉스가 최근에 조커 찍은 나오죠. 분이시죠. 네. 그분이 코모두스 역을 했는데, 글래디에이터는 정말 명작이잖아요. 그때 혹시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나와요. 백발의 늙은 아버지 황제가 네. 잠깐 초반에 나오다가 이제 죽거든요. 그분이 어디서 죽었는지 기억나세요?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그게 누구랑 전쟁이었냐면 게르만족이었어요. 게르만족도 되게 분파가 많은데, 그러니까 오현제 시대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그 전 황제는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다고. 근데 이때부터 이제 게르만족이 점점 강성해지고 단위가 커지고 너무 세지기 시작해서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우렐리우스가 코모두스가 그때 실제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전선이 너무 길어지고 전쟁이 너무 격렬해지니까 혼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을 같이 세워가지고 이두 정치가 또 이렇게 발현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코모두스가 살해당한 뒤에 변경에 있던 군사력을 갖고 있던 지휘관들을 통해서 내전에 불이 붙었고 이때부터 이제 군인 황제 시대가 시작된 것인데 물론 septimus severus라는 황제에 의해서 난이 진압되고 잠시 괜찮았지만 40년 뒤에 군인 황제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50년간 20명의 군인 황제들이 등장해요. 채 3년, 평균 3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동시에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황제야라고 통치하는데 뭐 진짜 몇십 일 만에 칼 맞고 뭐 이런 어떤 그래서 당시에 군대 추대로 황제를 참칭한 자들이 제가 지금 20명의 군인 황제라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 자기가 황제라고 얘기하는 사람 50명이 넘어요. 네, 그런 시대였었어요. 이런 내부적으로 족보가 완전 개족보가 된 상황이었는데 동시에 외적이 너무나도 강력해져서 고트족 뭐 프랑크족 뭐 이렇게 발호되고 시작됐고 페르시아가 우리 알고 있는 페르시아 성경에도 나오는 페르시아 있잖아요. 완전 망하지가 않았었어요. 명맥만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사산조 페르시아라는 다시 새로운 버전의 페르시아가 발흥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중북부 그리고 동북부 영역은 이제 게르만 일파 뭐 고트족 뭐 켈트족 뭐 막 쭉 있고 프랑크족 쭉 있고 유럽 야만인들이 거기 있고 그렇죠. 동쪽에서는 문명 국가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사산족 페르시아가 또 이제 발흥하기 시작했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이해하실 때 강 두 개를 이해하시면 돼요. 다뉴브 강이라는 강이 있고 네, 도나우 강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다뉴브 강과 라인강. 라인강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일 중간을 흐르고 있는 강인데 스위스,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 북부에 스위스가 있잖아요. 알프스 산맥 지류에 스위스 경계를 에서 흐르는 강이고 여기서 흘러나가요. 그래서 스위스로부터 북쪽으로 쭉 흘러나가는 강이 라인강. 스위스 동쪽에서 쭉 흘러나가서 이렇게 뭐 굽이굽이 가가지고 흑해 쪽으로 빠지는 다뉴브강. 이 강 두 개를 경계로 해가지고 로마 제국 라인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강 건너에는 이제 고기 막 이렇게 외치는 유럽 야만. 굉장히 강인한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르만인들의 그 강인함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었고 계속해서 먹을 거 없으니까 강 건너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고기 하면서 그렇죠. 로마 고기 맛있어.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군사력이 집중되었던 곳이 어디냐면 다뉴브 강, 지금의 발칸반도 북부의 헝가리 보스니아 인근 이쪽이 로마 기동 군단의 거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딱 로마 제국 그 라인의 중심이었고 이탈리아 반도로부터도 멀지 않았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군사력이 가장 집중되었던 것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다면 군인 황제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왔을까?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거죠. 군사력이 제일 많으니까. 그치. 그리고 실제로 콘스탄티누스도 이쪽 계열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원로는 의미가 없어요. 군대가 짱이에요. 그치. 그리고 변경 지휘관, 그 사람들이 짱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역사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원래 로마의 공용어는 그리스어였어요. 근데 후대로 가니까 갑자기 라틴어로 변경되었다 그랬잖아요. 저 그 이유를 그때 잘 몰랐는데 이거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황제가 그리스어를 못해요 이제. 로마에 거주하지 않아요. 발칸반도에 있는 라틴어, 그러니까 구어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라틴어를 쓰다 보니까 이게 변경이 되고 그리스어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치 우리나라에서 한글 창제된 이후에 한문은 사대부들의 언어가 된 것처럼 그리스어는 그냥 그 귀족들 식자층의 언어로 이제 남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군인 황제 시대가 쭉 오다가 디오클레티아누스, 아까 말씀드렸죠. 데바케를 이뤘던 인물.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등장해서, 이걸 평정해요.
어떻게 보면 디오클레티아누스를 제2의 창건자라고 평가하는 역사적들도 있고 심폐소생술을 간 황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로마가 쓰러져 갈 때 다시 재발을. 왜냐하면 거기서 중심을 못 잡아줬으면 그때 무너졌어요, 로마는. 네, 왜냐하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외적들이. 특히 이 사람은 전쟁도 잘했지만 통치술에 능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최우선권은 황제권을 안정시키고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는 것이,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외적을 막는 것이 이 사람의 적이었는데,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군사적 재능의 충족과 황제권 안정을 위해서 수를 냅니다. 그게 바로 테트라키아였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군사적으로 역량이 있는 사람을 황제로 격상시켜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안 주면 뒤를 치니까. 반란을 일으키니까. 근데 어떻게 혼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계속해서 데리고 있었던 부하를 황제로 해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국내 전세의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중 하나가 종교 정책이었는데, 그 종교 정책으로 꺼낸 카드가 뭐냐면 기독교 대박해였어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는 물밑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책적으로 이 로마의 정신을 통일하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는 기독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가장 대립되는 종교가 그 물밑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러니까 정치적 이유에 있어서 박해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사가들은요,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대박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아요. 그냥 기독교 사가들은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마귀 새끼라고 그리고 있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 이 인간은 마귀 새끼다.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명목을 두고 있는 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미신 숭배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썰에 의하면 아폴로 신전에서 신탁을 묻는 제사에서 징조를 읽지 못하자 점술가가 징조가 읽혀지지 않는 이유는 제사를 방해하는 불경건한 자들 때문이다. 그 제사를 방해하는 불경건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유세비우스의 전기와 락탄티우스의 박해자들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303년 기독교를 말살시켜라, 칙령을 반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일반 사가들은 정치 사회적 이유를 찾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아까 김사부가 얘기했던 당시 종교에 대한 얘기를 꺼내게 되는, 제가 이 얘기를 쭉 한 이유는 콘스탄티누스는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완전 정반대로 탄생한 황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아우구스투스가 황제 권력을 잡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이 했던 정책이 뭐냐면 중단되었던 국가신들에 대한 공식 숭배를 복원했어요. 나라의 어떤 정신적 기틀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신통일의 일환이자 황제권에 대한 존중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군인 황제식의 정치적 혼란의 와중에 전통적으로 국가가 주관하던 공식 숭배가 활력을 잃기 시작했어요. 군사로만 다 이제 정복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때문에 로마의 옛신들이 소홀해지고 대안을 찾게 되고 미신으로 빠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뭐 기독교의 급성장이 이런 맥락과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공인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공식적인 신앙 행위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미신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가장 먼저 치고 나가던 것은 미신은 아니지만 기독교였던 것이죠. 그 외에 근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신들과 신앙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있었던 또 주요한 종교 중에 하나가 미트라 신을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뭐 혹시 떠람대로를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얘기할 때 등장했어요. 그 얘기도 이제 뒤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 황제 정의 안착과 제국의 정신세계를 통일하고자, 그리고 로마 영광을 되찾고자 요 관 주도의 황제 주도의 이 종교 정책을 밀고 가고자 원했던 거죠. 하지만 이미 당시 기준으로 소아시아의 인구의 절반이 그리스도인으로 분류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 밀라노 칙령 나오기도 전이에요. 그래서 이미 302년부터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어서 몰수당한 성상과 성서가 불타고, 이때 성경의 역사 얘기할 때 이때
성경 꺼내가지고 막 그래서 뭘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 이제 분류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문서와 좀 줘도 되는 거 막 분류하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교회가 막 약탈당했어요. 303년 벽두에 첫 칙령을 번포합니다. 고위직 기독교도의 직위를 박탈하고 기독교도에게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고문을 가하며 형사소송에서 원고 자격을 즉 공민권을 재판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그 이전의 박해들은 총독들이 재량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것들인데 이제는 제국 전역의 정책으로 선언이 되죠. 그래서 감옥이 너무 꽉 차버립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대대적으로 칙령을 반포하니까 총독들이 그 밑에 관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친 듯이 잡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감옥이 너무 꽉 차서 관리가 안 되니까 다른 칙령이 반포됩니다. 제사를 드리면 성직자는 석방을 해라. 마치 우리 신사참배? 네, 신사참배와 마찬가지로 우리 다뤘던 소설 그거 뭐죠? 침묵에서 그 성화를 밟으면 살려주고 뭐 이런 것처럼 제사를 드린 성직자는 석방하되 거부한 성직자에겐 고문 등을 해서 강압하라는 취지의 칙령을 다시 내려요. 그리고 아까 그 1차 가해가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얘기했잖아요. 305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를 이어받은 황제 갈레리우스는 성직자만이 아니라 제국 주민 전체에게 제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성직자만, 2차 때는 제국민 전체에게. 그래서 기독교인은 고발이 없어도 고소가 없어도 추적하여 고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든 사람이 로마 신의 제의를 수행해야만 한다고 명령했고 이를 어기면 사형이나 강제 노역행.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여기 나와서 제사해. 제사 안 해? 너 기독교인이냐? 물어보고 이렇게 확인이 되면 바로 죽여버리거나 노역행을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종교들에 대해서 되게 관용적이었는데 다만 로마사에서 종교와 미신은 국가의 공인, 관리 여부로 구별된, 그러니까 국가가 공인해주면 이건 믿어도 되는 인정한 종교가 되는 것이었는데,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율리우스 카이사를 위한 신전을 짓고 숭배하기 이것도 굉장히 정치 공학적인 거예요. 자기가 황제 칭호 받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황제의 권한은 누리지만,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계속해서 붙이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작업이 뭐였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를 위한 신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황제가 가서 계속해서 숭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황제는 신이 되는 거죠. 황제의 신이 되죠. 왜? 고관들이 다 같이 그렇게 해야지 도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좀 시작이 되거든요. 하지만 로마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신적 대상으로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현충사 참배하듯 그 정도 개념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로마 당국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속주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충성 경쟁이 벌어집니다. 야, 우리도 신전 짓자. 그리고 총독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갈릴리오스를 디베라 바다라고 불리는 이유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다 경쟁하는 거예요. 황제에 대한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속주민들이, 그러니까 관료 차원에서 아니라 속주민들이 현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요구에 로마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황제상과 신상은 따로 구분해라. 황제는 신은 아니다. 황제를 예배하지는 말되 황제를 지켜주는 정기에 대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였어요. 제가 좀 구태의연하게 이런 얘기 계속하는 이유는 콘스탄티누스가 계속 아리까리하게 이 정책들을 가지고 놀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가 처음 시작된 곳은 소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이었지만 동부의 다른 지역을 넘어서 서부까지도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속주민의, 그리고 황제가 보니까 이거 나 신 아닌데? 근데 이게 보니까 좋은 거야. 좋은 걸 넘어서 더 열심히 하는 데가 나한테 더 충성된 자다. 라는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한 거라서 이제 용인을 해준 걸 넘어서 장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새 제국 동부에서 이렇게 발현한 신앙들, 특별히 이 신흥 종교들이 다 동부 쪽에서 넘어오거든요. 특별히 이때 태양신 숭배와 이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왜냐하면 이게 불패의 태양신이다라는 이 속설이 이제 화제가 되면서 특히 로마 군인들이
미트라 신을 숭배하게 되거든요. 이게 군인들이 계속해서 임지를 옮기잖아요. 그걸 따라서 이제 로마 제국 전역으로 이게 옮겨지면서 황제 숭배와 결합되게 되고, 그리고 로마의 최고신 주피터와 황제가 결합된 혼합주의 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로마 제국의 사상의 흐름 가운데 다신교적 사상에서 일신교로 바뀌어가게 돼. 유일신 쪽으로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의 신을 숭배하는 경향으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불을 붙인 게 이제 신플라톤주의라고 해서 일자로부터 모든 것이 유출되는 한 명의 신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뭔가 물질이 형성이 되고 이런 어떤 속설이 이제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일신교적인 경향이 어쩔 수 없는 로마 사회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황제 숭배가 이게 좀 대두되고 있는데 척을 지는 기독교가 얘네도 이제 유일신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나라의 정신적 기틀을 통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그러니까 콕 집어서 기독교를 탄압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갈레리우스가 갑자기 그렇게 모든 제국민에게 제사를 강요했던 갈레리우스가 갑자기 관용령을 내렸다고 말씀드렸죠. 311년에 그렇게 대박해를 하던 사람이, 왜냐면 당황한 거예요. 요 정도 하면 요 정도 하면 닭개갱할 줄 알았는데. 닭개갱할 줄 알았죠. 왜냐면 대대적으로 대놓고 죽여버리고 이러는데 순교를 하는 거야, 이 인간들이. 자기의 믿는 바를 위해서 순교하는 이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당황한.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행이 기독교 내에서는 또 유행이 됐다 그랬잖아요. 영광스럽게 생각해가지고. 그렇죠. 무섭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갈레리우스는 동부 쪽 황제였어요. 근데 동부에 기독교인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물론 4명 황제 중에 선임이었고 모든 제국에 반포했지만 자기가 다스리는 그쪽 지역에 특히나 기독교인이 많았는데 순교하는 거. 그 왜 간디가 그 비폭력으로 저항을 하잖아요. 그 영국군들이 미쳤다더라고. 그게 너무 압도적이래. 그러니까 무저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쏘는 게 계속해서 폭력을 가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거기서 반향되는 그 두려움이라는 게 너무 커지니까 사기도 다 떨어지고 그런 식이겠지. 막 순교하면서 막 기뻐하고 막 그걸 즐거워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고 근데 오히려 이게 기독교가 꺾이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거야. 더 커질 테고.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기도 하는데 자기가 동부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러다가 다 죽이거나 뭐 이래야 될 수밖에 아니면 뭐 이런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갈레리우스가 관용력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선언하게 됩니다. 테트라키아 얘기를 조금 할게요. 그래서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디오클라티아누스가 정치 실험을 한 거예요. 4명의 황제 공동 통치를 한 거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초로 누가 나오냐면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동부의 아우구스투스는 디오클라티아누스가 맞고, 카이사르는 갈레리우스, 계속해서 등장했던 갈레리우스가 맞고요. 서부의 아우구스투스로는 디오클라티아누스가 가장 신임했던 군사 지휘관이자 친구였던 막시미아누스에게 맡겨요. 그리고 그 밑에 부제로 카이사르로 누가 맡겨지냐면 콘스탄티우스. 이게 그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예요. 콘스탄티누스는 이 콘스탄티우스의 첫째 아들입니다. 이제 콘스탄티누스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사람 외모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키아누 리브스? 그렇죠. 콘스탄틴. 완전 반대로 생겼어요. 콘스탄틴에 나온 키아누 리브스와 정반대의 인물을 떠올리시면 돼요. 뭐 못생겼다고? 아니야. 그럼 무식하게 생겼다고? 키아누 리브스는 얄쌍하게 생겼잖아요. 미남형이잖아요. 우락부락? 콘스탄티누스는 훗날 그의 흉상에 새겨진 주화나 그림을 통해 보면 유난히 돋보이는 두텁고 짧은 목. 마동석이구나. 약간 그런 스타일인 거야. 부리부리한 눈매와 매부리코, 돌출한 턱의 각진 얼굴. 딱 요 정도 그림 보면 완전 장군형 스타일, 옛날 그 장비 스타일이잖아요. 되게 웃긴 게 그의 아버지의 별명은 크롤루스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백한 안색,
그러니까 아버지와는 완전 대조적인 외모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머니 쪽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삐리삐리하고 힘이 없는데. 힘이 없는 건 아닌데 유난히 안색이, 그러니까 군인인데 안색이 창백했고, 그러니까 약간 지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콘스탄티누스는 그 정력이라든가 이게 누가 봐도 압도할 만한 장군형 스타일의 어떤 외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죠. 헬레나라는 인물. 이게 교회사에서도 주목되고, 아까 서과장이 얘기했던 콘스탄티누스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라는 썰도 되게 많아요. 심지어 훗날 말년에 성지순례를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모교회를 지금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모교회. 전설의 여인, 믿음의 여인, 성녀 헬레나.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실제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의 어머니의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의 출생을 감추어요. 심지어 콘스탄티누스의 전기, 그러니까 유세비우스가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도 헬레나의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마무리로 됩니다. 훗날 콘스탄티누스가 통일을 하고 황제에 있을 때 그녀에게 아우구스타 황후라는 칭호를 수여한 것도 세간의 소문을 불식시키고자 칭호를 주었다라는 말도 있어요. 무슨 소문이었냐면 헬레나가 콘스탄티누스의 부친 콘스탄티우스를 만나기 전에 창녀였다 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게 소문을 넘어서 거의 확실시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교도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쪽에서도 어느 정도 공인된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흔적을 지우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헬레나를 띄우는 것과 달리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콘스탄티우스의 친기독교적 영향으로 콘스탄티누스가 그런 신앙을 이어받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콘스탄티우스가 다스린 서부 쪽은 기독교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료도 부족하고요. 콘스탄티우스가요, 270년대 초 황제의 경호 장교로 발칸 북부에 머물렀고, 그 무렵 비잔티온,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이 되고 지금의 이스탄불이 되는 비잔티온 인근에 수경하였고, 그 무렵 수경지, 마국간이라고 표현하는데, 마국간에는 대부분 창녀라고 불리는 이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때 헬레나를 만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 후에 콘스탄티누스는 황제를 따라 로마로 돌아간 반면 헬레나는 남아서 콘스탄티누스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콘스탄티누스는 훗날 황제가 되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신임하는 막시미아누스, 이 사람도 서부의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사람인데, 이 막시미아누스 장군 휘하에서 승승장구해요. 결국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테트라키아를 선언할 때 막시미아누스를 서부의 아우구스투스를 세우자 막시미아누스가 천거를 하죠. 콘스탄티우스를 카이사르로 세워달라. 이 형도 싸움 잘한다. 싸움 잘하고 좋은. 네,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가 됐어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테트라키아가 잘 성립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혼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거죠. 그치. 네, 왜냐하면 이게 신임을,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재능이 있지만 그 신임하는 사람이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어 저기서도 반란이 일으킬 뒤에 칼 꽂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맥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뭐였냐면 콘스탄티우스가 막시미아누스의 사위가 돼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콘스탄티우스는 이미 누가 있어요? 헬레나가 있고 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확인된 사이예요. 근데 카이사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헤어집니다. 그리고 막시미아누스의 딸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카이사르가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는 그러면 애가 없었어요? 나중에 나오죠. 테오도라 사이에 자녀들이 있었지만 콘스탄티누스의 큰 아들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것이죠. 심지어 그 당시 20세 전후였던 콘스탄티누스는 부친의 충성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이렇게 봉건제도 예전에 왕권 중심제 될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지방에 있는 호족들, 귀족들의 자제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포로처럼 수도로 보내잖아요. 똑같았어요.
혼맥으로 연결됐지만 그것도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당시 20세 전후였던 콘스탄티누스는 부친의 충성을 담보하는 일종의 인질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황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명목은 그를 수호하는 친위대였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인질이었죠. 하지만 너무 군사적으로 뛰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개인이 싸움도 잘하고 군사 지도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305년에 자기 아직 살아있잖아요. 생전에 나 물러나겠다. 왜? 이유는 몰라요. 세계사 최초라고 해요. 공인된 세계사. 그러니까 물론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는데 사료상 남은 것 중에 생전에 선양이라 그러나요? 네. 제의를 난 물러나겠다. 이유는 몰라요. 건강 악화로 보는 썰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후로도 6년을 더 살아요. 6년 동안 그냥 누워 있었니? 그것도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불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또 가기도 해요. 그런 거 보면은 건강 때문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독특하긴 해요, 이 사람은. 무소유 읽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 다음에 권력투쟁이 발생하거든요. 물려준 다음에. 그래서 다시 황제직에 올라달라. 그래서 당시 다시 한번 정리해달라. 라는 요청도 있었는데 안 올라가요. 네. 그런 거 보면 이 사람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더 재밌는 거는 자기가 내려올 때 친구야 같이 가자. 서부의 황제로 세워졌던 자기 친구 있잖아요. 막시미아누스를 같이 내려와. 막시미아누스가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죠. 안 따랐을 것 같죠? 네. 따랐어요. 엄청 찐친인가 보네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네? 막시미아누스가 자위로 내려왔겠어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무서우니까 내려왔겠죠. 왜냐면 세니까. 네. 억울하죠. 그래서 결국 같은 날 퇴위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워진 게 둘이 같이 내려오니까 동부의 카이사르였던 갈레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되고 동부의 카이사르로 갈레리우스의 조카였던 막시미누스 다이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서부의 카이사르로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세워져요. 그리고 서부의 아우구스투스로는 누가 세워집니까? 원래 카이사르였던 콘스탄티우스가 승진해서 아우구스투스가 되죠.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콘스탄티우스가 1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콘스탄티누스는 어떻게 되었느냐? 원래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호위대로 복무했다 그랬잖아요. 약간 인질같이.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내려오니까 누구에게로 또 귀속되게 되냐면 그 후임자 갈레리우스의 또 그 인근에서 약간 볼모처럼 있게 되는 거예요. 썰이 분분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황제가 됐냐? 썰이 분분한데 계속 갈레리우스에게 복귀를 요청했는데 딱 봐도 호랑이 새끼인 거야 이거는. 이거 풀어주면 난리 나게 생겼어. 근데 또 싸움을 잘해. 얘 데리고 전쟁하면 다 이겨. 계속해서 인질이자 호랑이 새끼 이놈을 보낼 수가 없어서 복귀를 요청하는데 계속 묵살하다가 탈출하였다라는 썰도 있고 이거는 사료가 없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냥 썰을 몇 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홀로 탈출하였다는 썰도 있고 혹은 더 이상 복귀를 막을 명분이 없어 보냈다라는 썰도 있고 근데 보냈는데 또 다른 또 썰이 뭐냐면 혹시 마음이 바뀔까봐 마국간에 있는 말들 다 죽이고 황궁에 있는 말들을 다 죽이고 탈출했다라는 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갈레리우스가 보내주지만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마국간 말을 다 죽이고 도망갔다는 썰도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콘스탄티우스 임종 전에 갈레리우스 휘하에서 날리던 콘스탄티누스가 아버지한테로 돌아간 거예요. 죽기 직전에. 베다른 형제들은 너무 어려요. 베다른 형제들은 콘스탄티누스의 큰아들 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콘스탄티우스가 임종 전에 그에게 권력을 넘겨요. 확증은 아닌데 대안이 없었죠. 그리고 콘스탄티우스의 군대들이 콘스탄티누스를 지지하였대요. 그 엄청난 군사적 재능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천부적으로 권력으로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고요. 타이밍의 귀재예요. 귀신같이 그 타이밍을 밟아가지고 있을 자리에 있고 쳐들어가야 될 자리에 쳐들어가고 가만히 있어야 될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306년에 콘스탄티우스가 죽자 콘스탄티누스가 갑자기 자기를 황제로 선포해요.
자기 스스로 셀프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했을까요? 카이사르라고 했을까요? 카이사르. 뭐라고 했을까요?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랬어? 자신을 황제로 선포하는데 아우구스투스로 선포합니다. 아버지가 아우구스투스에서 죽었으니까 나도 그거다? 사실은 이게 후계자,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세웠던 테트라키아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아우구스투스로 선언해요. 순번대로라면 카이사르가 맞고 카이사르가 또 될 수가 없죠. 황제가 지명해야 되는 건데 자기 스스로 사실 쿠데타이죠. 아들이라고 되는 게 아닌데 갈레리우스가 이것을 인정해줬을까요? 안 인정해줬을까요? 그 당시 선임 황제. 안 했겠지? 해줬어요. 왜? 다 틀려. 해줬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티누스 입장에서는 자기는 제2 참칭자예요. 황제 참칭자예요. 그러니까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죠. 정통성 확보가 급해요. 그래서 갈레리우스에게 찾아가거든요. 사절단을 보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아우구스투스를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갈레리우스가 반란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카이사르만 해라. 협상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멀어. 동네가 너무 멀어. 갈레리우스가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동부 끝쪽에 있었고 갈레리우스는 콘스탄티누스는 갈리아, 영국 쪽에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요. 얘는 아까 얘기했잖아. 호랑이 새끼. 너무 멀고 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리고 군대가 이미 그를 지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래 너 황제해라. 다만 아우구스투스는 아니고 카이사르로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구도가 생기죠. 동부에 갈레리우스와 그 밑에 카이사르로 막시미누스가 있고요. 서부에 세베루스 아우구스투스 세베루스와 콘스탄티누스 카이사르가 있어요. 이제 제2차 테트라키아가 형성이 됐는데요. 가장 억울한 게 누굴까요 여기서? 부자 세습이 안 되는 건데 된 거잖아요. 누가 제일 억울할까? 아까 같이 친구야 가자. 그렇지. 세습하면 제일 누가 억울하냐면 부목사가 제일 억울하지. 원래 안 되는 건데 허용을 해준 거잖아. 그럼 누가 제일 억울하냐면 아까 친구야 가자 해서 갑자기 졸지에 퇴임한 막시미아누스의 아들 막센티우스. 아까 이제 설명했던 밀비우스 다리 전투의 주인공 막센티우스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열받는 거야. 쟤는 뭐야? 쟤도 쿠데타인데. 쟤는 황제 시켜주고 우리 아버지는 갑자기 은퇴하시고 난 당연히 황제 될 줄 알았는데 나까지 같이 난 세됐네. 세됐네. 너무 열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막센티우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혼자 할 명분이 없죠. 누구를 불러옵니까? 명분이 있는 흉노족. 아니죠. 아버지. 퇴위한 아버지 막시미아누스를 데리고 와서 이탈리아 반도에서 이게 가능했던 게 이탈리아가 소외돼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황제가 더 이상 로마를 찾지 않아요. 발칸 반도에 있는 촌뜨기들이 군인들이 계속해서 황제가 되는 거야. 로마가 계속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제국의 중심도 아니고 황제가 찾지도 않고 원로는 세됐고 그러니까 로마의 영광을 알고 있는 로마의 시민들이 이제 열이 받는 것이죠. 근데 그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갈레리우스 황제가 조세 제도로 바꿔요. 로마는 특권이 있었어요. 세금이 면제가 됐었어요. 당시 가장 강력한 세금은 옛날 시대는 다 똑같았이 인두세였어요. 인두세는 뭐냐면 사람 명수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 무조건 이제 머리 수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 로마 시에 사는 사람은 이게 면제가 됐었거든요. 지금까지 그게 제국의 정책이었어요. 갈레리우스가 돈이 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조세 제도를 바꿉니다. 로마 시에 거주하는 니네들도 사람 아니야? 사람이잖아. 돈 내라고 세금을 내라 그런. 그동안 소외되었던 게 되게 억울했는데 갑자기 돈까지 내라니까 얘네가 완전 들끓기 시작했던 거야. 그때 막센티우스가 막시미아누스 원래 그 지역의 황제였거든요. 데려와서 정통성을 내세워서 로마인들이여 일어나자. 반란을 일으킵니다. 모두 호응했죠.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 북아프리카 지방이 막센티우스와 막시미아누스 부자의 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습을 받지 못한 막시 아들이 빡쳐가지고 로마 시민들을 데리고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렇죠. 그래서 세력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근데 이거는 콘스탄티누스와 다른 문제였어요. 그래서 선임 황제 갈레리우스는
빡치죠. 이거는 진압해야 된다. 이건 진짜 반란이다. 정통성이 내가 허락도 안 했지만 이건 내 코앞에서 이러네? 이건 안 돼. 그래서 명령합니다. 서부의 아우구스투스로 새로 세워진 세베루스한테 가서 쳐. 네가 이겨. 네가 군사도 많잖아. 가서 쳐. 누가 이겼을까요? 막센티우스. 예, 막센티우스가 이겼어요. 막시 아들이 이겼고. 막시 아들이 이겼어요. 세베루스가 헛발질을 한 것도 있어요. 세베루스가 황제가 됐, 근데 왜 황제가 됐을까? 이 사람도 군사적 역량이 대단했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세베루스의 실책도 있었는데 병력 태반이 전투 직전에 허무하게도 투항을 해요. 왜 투항하냐면 원래 누구 밑에 있던 군대입니까? 막시미아누스 밑에 있던 군대였거든요. 그래서 어찌 우리가 모시던 황제를 칠 수 있나. 막판에 다 항복해가지고 어이없게도 막센티우스가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막시미아누스를 대표성을 띠게 한 막센티우스의 어떤 정략적 판단이 굉장히 빛을 발했던 것이죠. 그 후에 막시미아누스가 콘스탄티누스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동맹을 맺기 위해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가장 좋은 카드는 뭐라고요? 결혼이죠. 그래서 자신의 딸 파우스타를 콘스탄티누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를 아우구스투스로 대우하겠다. 우리는 카이사르에 만족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도 콘스탄티우스도 누가 결혼합니까? 막시미아누스의 딸과 결혼해요. 자기도 막시미아누스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래? 아버지와 자기가 동서지간이. 야, 이 뭔 족보야 이게? 완전 개족보가 되는 거. 근데 그 가능했어요.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웃긴 거는 그렇게 아버지와 동서지간이 된 것도, 죽은 아버지와 동서지간이 된 것도 웃기지만 자기도 자신의 운명처럼 이미 아들까지 있었던 아내를 버리고 세상가를 합니다. 콘스탄티누스도요. 지도 그렇게 당해놓고. 그렇게 됩니다. 이어지는 사건은 세베루스가 어이없게 지잖아요. 그래서 갈레리우스가 직접 원정에 나서요. 오라?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직접 원정에 나섭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막센티우스와 갈레리우스의 전쟁. 막센티우스가 이겨요. 근데 이건 어떻게 이겼대? 세베루스 때랑 비슷해요. 왜냐면 사실 막센티우스가 갈레리우스의 사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 좋을 때, 막시미아누스가 통치하고 막 이럴 때 갈레리우스가 막센티우스에게 딸을 줘요. 그래서 갈레리우스의 사위가 돼요. 근데 지금 갈레리우스가 쳐들어왔잖아요. 군사들이 볼 땐 이건 패륜 전쟁인 거야. 장인이 사위를 군사를 들어서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당대의 로마 제국에서 로마시는 되게 중요한 데인데 심장부를 치는 거? 이게 뭐야? 왜 우리끼리 내전을 벌이는 거야? 이 의문이 든 거예요. 군사들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여전히 병사들이 혼돈이 오기 시작했고, 문제는 콘스탄티누스에 걸렸었는데, 콘스탄티누스 쪽에 막시미아누스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군을 보내지 않아요. 전쟁 상황이 되게 웃기게 돌아가. 아버지는 또 원군을 보내지 않아. 장인은 또 사위를 치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막센티우스가 갈레리우스를 이기고 나서 아버지였던 막시미아누스를 내버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나 안 도와줬다. 막시미아누스가 아들을 질투해서 원군을 안 보내는 건지 막센티아누스가 이걸 명분 삼은 건지는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선을 긋게 되죠. 여기서 갈레리우스는 수를 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를 지금 그냥 태위해가지고 한적한 곳에, 지금도 그 크로아티아에 가면 디아클레티아누스의 황궁이 있어요. 퇴임한 이후에 자기 고향 쪽에 황궁 짓고 살고 있었거든요. 디오클레티아누스를 다시 끌어들여 회담을 해요. 여기에 막시미아누스도 와요. 웃기는데 와요.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꼬인 족보를 다시 정리하죠. 막시미아누스 너 더 이상 깝치지 말고 다시 은퇴해. 그리고 막시미아누스가 추대한 콘스탄티누스의 아우구스투스는 다시 카이사르로 강등시키고, 죽은 세베루스의 후임으로 리키니우스라는 황제를 다시 추대합니다. 그가 다시 서부의 아우구스투스가 돼요. 콘스탄티누스는 가만히 있었어요. 회담에 가지도 않았고, 그냥 결과를 그냥 묵살합니다. 그렇다면 막시미아누스가 어디로 가게 됐을까요? 콘스탄티누스한테 다시 돌아가게 되면, 마들이 버렸잖아요. 그렇다고 동부 쪽으로 갈 수 없죠. 갈레리우스한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웃긴 일이 발생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장인어른 잘 계세요. 그런 다음에 동부 쪽으로 게르만족의 원정을 나간 사이에 막시미아누스가 이 사람이 이제 권력력이 대단했나 봐요. 콘스탄티누스 죽었대. 전사했대. 소문을 또 소문을 퍼뜨리고 그러면 누가 왕이 되어야겠소?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나갔을 때? 네, 나갔을 때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이 소식을 듣고 급속하게 돌아온 콘스탄티누스가 이 난을 평정합니다. 왜냐면 병사들이 막시미아누스 편을 들지 않죠. 콘스탄티누스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잡은 다음에.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로잡힌 장인을 살려두었지만 연금 상태에서 결국은 자살하게 됩니다. 자기가 선택한 자살이었는지 자살을 사주한 것인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죽게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동부 아우구스투스이자 선임 황제인 갈레리우스가 있고요. 카이사르인 막시미누스가 있고요. 서부 아우구스투스인 리키니우스와 도로 카이사르가 된 콘스탄티누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자칭 황제인 막센티우스가 있었고요. 그런데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311년에 갈레리우스가 죽어요. 관용년 선포한 해에 죽게 된 것이죠. 그해 사후에 테트라키아가 심각하게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해요. 후에 카이사르였던 막시미누스가 갈레리우스 사후에 아우구스투스가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카이사르를 안 뽑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 명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된 거예요. 이 와중에 막시미누스가 황제 참칭자인 막센티우스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부의 아우구스투스, 리키니우스가 자신을 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왜냐하면 바로 그 리키니우스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던 발칸반도, 군사력이 가장 집중되는데 군사력이 가장 강성한 거죠. 기동하기 좋고요. 그래서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제가 정리해드리면 서쪽부터 1, 2, 3, 4 순서로 이제 선을 긋고 점령한 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1번은 콘스탄티누스, 2번은 막센티우스, 3번은 리키니우스, 4번은 막시미누스. 이탈리아 반도 북쪽에 알프스 산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센티우스는 당연히 3번에 위치한 리키니우스가 발칸반도에 있는 이 친구가 쳐들어올 줄 알고 그쪽으로 방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쳐들어오냐면 생각지도 못했던 콘스탄티누스가 갑자기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다들 알프스 산맥을 어떻게 이렇게 잘 넘었을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글로 넘어온 것이죠. 물론 이미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그 길이라든가 이런 게 다 깨져 있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대군사가 넘어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막히게 타이밍 러시에서 312년 봄에 콘스탄티누스가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를 침공합니다. 다만, 그 콘스탄티누스가 전 병력을 가지고 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외적의 침입은 막아야 됐기 때문에 10만 정도 끌고 왔다 그래요. 막센티우스는 2배, 20만 정도가 갖고 있었다고요. 전쟁이 2단계 양상으로 진행되는데 1단계는 이탈리아 북부 쪽에 콘스탄티누스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는 늘 제일 선두에서 전쟁을 지휘를 했대요. 완전한 탁월한 지도력과 용맹함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군대가 늘상 게르만족과 싸우던 정예병사였었기 때문에 군사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 콘스탄티누스의 병력, 휘하 병력에는 게르만족 출신도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섭해가지고 싸움 잘하는 포섭해가지고 그러니까 전투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막센티우스는 끝까지 리키니우스가 동북부에서 쳐들어올 것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20만 전 병력을 동원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실제로 로마 인근에서 부딪혔던 것은 1.5배 정도의 병력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밀비우스 다리 전투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전력이 더 많았지만 지게 되었고, 막센티우스의 머리를 창에 꽂고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시내로 입성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밀비우스 다리 전투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의 신앙에 근거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우선 나는 그거 콘스탄티누스가 솔직히 좀 이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뒤에.
그러니까 왜냐면 우선 그 기독교적인 세력, 자기는 어떤 세력이라도 지금 필요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어떤 기독교적인 정당성, 자신이 전쟁을 한 것에 대한 정당성이 필요하잖아. 왜냐면 로마시아는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자기 군대는 없어요. 기독교인들 중심을 네. 내가 삼키려면 어떤 영적인 정당성 같은 게 필요했기 때문에 나 같아도 그거를 이용했겠다 싶은데. 굳이 신앙이 없어도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승리 3년 뒤에 콘스탄티누스가 즉위 10주년을 기념해서 로마의 개선문을 세웠는데 그 상단 중앙 가장 중요한 그 위치에 이렇게 써여 있어요. 비문에. 경건하고 축복받은 대왕제 콘스탄티누스께서는 신의 영감과 황제의 높은 기백으로 군대를 이끌어 의로운 무력으로 폭군과 그의 모든 패당으로부터 공화국을 구하고 복수하셨습니다. 신의 영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통상 개선문에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문구였는데 이 신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아. 하지만 개선문의 좌우 측벽에 부착된 두 개의 원형 부조들에 그려진 태양신과 달의 신. 기독교적 상징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해, 앞뒤, 당시에 발행된 기념 주화들 같은 데는 불패의 태양신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320년 이후로는 다 사라집니다. 그런 것들이. 네. 네. 다 세탁이 된 거네요. 콘스탄티누스가 이 불패의 신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고요. 321년에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죠. 태양일, 썬데이를 공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 안식일의 연장선상인가, 태양신 숭상의 결과인가, 이거는 약간 애매해요. 319년부터 기념주화에서 태양신이 급격히 사라졌거든요. 하지만 태양일이 태양신 숭배와 연계된 것은 또 부정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게 320년 이후로 사라진다고 했었을 때, 물론 이제 영적으로 뭐 콘스탄티누스가 신앙이 생기고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복 전쟁을 할 때는 어떤 전쟁의 신 같은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안정화를 하려면 여전히 그런 정복의 신보다는 어떤 안정과 사랑과 평화의 신의 이미지가 필요했었을 때 여전히 태양신보다는 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리스도 그런 이미지가 더 필요해서 그렇게 바꿔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의심이. 그죠? 네. 시간이 없어서 조금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남은 자가 리키니우스가 있는데 리키니우스가 막시미누스를 제거했어요. 저쪽 동쪽에서 이미. 그래서 2명만 남은 거예요.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 근데 결국은 이 둘은 사이가 좋았고 동맹 관계였는데 1인자를 가려야 됐죠. 누가 이겼냐? 당연히 콘스탄티누스가 이겼습니다. 물론 이것도 군사적으로는 리키니우스가 더 많았어요. 병력이라든가. 근데 비슷해요. 밀비우스 다리 전투와 비슷하고 콘스탄티누스가 쳐들어갔고 군사는 저쪽이 더 많았지만 상대를 압도했고 또 기적적인 일이 또 있어요. 해전이 발생돼야 됐었고 리키니우스가 그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해전에서 이긴 다음에 육전에서 이기기로 이제 작전을 세웠는데 갑자기 제갈량의 동남풍처럼 풍향이 바뀌면서 리키니우스 해군이 싸우지도 않고 난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누스가 이겼어요. 해전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제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실화예요? 실화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될론 되는 거고 안 달라면 네네. 뭘 해도 안 돼. 그러니까 1인자가 되고 나서 비잔티움을 수도로 확정하는데 6년간의 대공사를 거쳐서 콘스탄티노플을 건설을 합니다. 이때 이교 신전을 다 털어요. 예, 기독교는 안 털고 이교 신전을 다 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물건들 가지고 이제 쓰죠. 물론 명백히 말하면 천도는 하지 않았어요. 천도는 수도를 옮기는 거잖아요. 수도를 명백하게 뭐 공식적으로 천도한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거기가 수도가 되는 것이었죠. 황제가 거기 사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니케아 공의회 아까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325년 황제 즉위 20주년 기념제에 맞춰서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또 끝나요. 그런데 이때 대단했던 것은 이 기념제 때 황제가 카피톨리움 언덕에 오르지 않습니다. 로마에 있는. 거기가 왜 중요하냐면 주피터 신전에서 대대로 황제가 신전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걸 하지 않아요. 이를 거부함으로 황제는 이제 이교 대신에 기독교를 그리고 예수도 로마 대신에 신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어떻게 보면 그 공식적으로 의지를 천명한 셈이죠.
그리고 세수도의 기독교를 위해 한 일이 있는데 성경 필사 50권을 명령을 합니다. 그 이후에 오묘한 행보가 기록되는데요. 326년에 맏아들 크리스푸스와 황후 파우스타가 차례로 처단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직접 죽여요. 그래요? 맏아들은 독살이고 부인은 욕장에서 뜨거운 증기를 해서 질식사로 죽여버립니다. 유세비우스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나요? 침묵하여. 이유는 계모 파우스타와 자기 첫아들 크리스푸스가 정을 통했다, 간통했다라는 혐의였는데 사실 좀 그래요. 크리스푸스가 굳이 목숨 걸고 왜 계모와 나이 한참 많은 계모와 뭐하러 정을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근현대 역사가들은 크리스푸스가 당대에 콘스탄티누스를 빼박이었었나 봐요. 군사적 재능과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 크리스푸스의 높아진 인기에 대해서 질투하여서 죽였다라고 추리를 하고도 하고 하지만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 크리스푸스를 되게 사랑했대요. 똑같잖아요, 인생이. 버려진 여인의 아들.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랑했고 능력도 좋아서 사랑했는데 충격으로 굉장히 분노했다 그래요. 근데 헬레나가 생각할 땐 이게 그 계모인 파우스타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계략을 꾸며가지고 몰고 간 것이다. 겁간한 것처럼 몰고 간 것이다. 그래가지고 파우스타도 간총죄 혐의로 결국은 처단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이게 총기가 흐려졌다, 나이가 들어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나는 모르지.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쪽에서는 이거를 좀 많이 함구하고요. 그러니까 후대 역사가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자식들의 고륙상쟁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있지. 1인자 밑에 나온 배다른 자식들. 있지. 나이 차이가 있는,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려는 결단이라는 가정의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배에서 나온 새 아들을 살리기 위해 배다른 첫째 아들 크리스푸스를 제거하지만 새 아들을 낳은 황후 역시 살려두지 않는, 그리고 모후 헬레나와 파우스타의 어머니를 동시에 성지순례 보내요. 둘이 같이 보내. 웃기지 않습니까? 헬레나가 사주해가지고 그 아내 파우스타를 죽였는데 파우스타의 어머니를 헬레나와 같이. 예. 그러니까 만약에 혼자만 보냈으면 성지순례인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둘을 같이 보낸 걸 보면 이거는 조금 정치적인 결단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훗날 또 니케아 공회에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아리우스파를 단죄하거든요. 교리상 쟤네 이단이다. 근데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복권시켜줘요. 그리고 심지어 아리우스파의 사제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신앙적 이유에서 니케아 신경이 발현된 걸 넘어서 정치적으로 교회의 어떤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결정들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조금 있다 죽게 됩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콘스탄티누스적 전환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전환이 있었어요. 긍정적으로 공식적인 것들은 최초의 기독교인 로마 황제라는 타이틀, 그리고 동방정교에서는 그가 성인의 반열에 올렸다 그랬잖아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인정하고 박해로부터 해방시키고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유롭게 신앙 고백하고, 교회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특권이자 기여였죠.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교의적 통일을 하죠. 부활절도 통일시키고요. 재정적으로도 엄청 지원합니다. 320년 이후에는요, 교회를 확립하고 중앙정부에 아예 기관을 둬요. 교회를 지원하는 기관을요. 대단한 거죠. 이때부터 시작된 건데 교회 성직자에게는 군 복무와 세금 납부의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이게 유럽의 전통이 되죠. 성경의 형성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스탄티노플을 건립하면서 거기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50권의 성경 사본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정경의 형성에 엄청난 큰 획을 긋게 되고요. 어느 정도까지 콘스탄티누스가 정경의 형성에 개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개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요일을 휴일로 공포한 것도 이 사람의 업적이고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되게 컸어요. 왜냐하면 박해가 공식적으로 종식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주류 문화에 들어섰거든요. 근데 교회 역사가들 중에는요, 313년 기독교의 공인을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타락한, 시작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도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교회로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심사는 자연히 희색되었고 신앙 고백 없는 신앙 이 되고 미신화되고 권력을 추구하는 이들이 황제에게 이쁨받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박해나 세속을 피하기 위해서 수도원 영성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정치 권력이 교회를 압도하면서 위로부터의 종교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주도한 공식 신학이 정통 신학이 되었고 교회 법령을 제국의 사법제도에 편입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콘스탄티누스는 교황과 같은 존재의 역할도 같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콘스탄틴 이전에는 교회당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큰 가정집에서 모였는데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공적 자금을 사용했죠. 문제는 교회 건물이 신성하다라는 의식이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교회 건축물이 뭐 본 게 있어야지 만들 거 아니에요. 바실리카라는 그 당시에 이교 신전들을 모방하여 설계된 정부 청사 건물 형태를 교회당 형태로 이제 구현하게 되고요. 바실리카 건축 양식에서는 계급의 구분이 확실했거든요. 그전에는 가정에서 모이면서 그런 구분이 없었는데 이런 바실리카 양식에서는 목사와 장로들을 위한 특별 좌석이 생기고 수동적인 관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고자 황실의 의식과 행렬을 기독교 의식에 도입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성가대도 조직됩니다. 왜? 행진음악처럼 황제 입장할 때 뭐 이런 것들 조직되게 되고요. 의복도 바뀌죠. 성직자들이 제복을 입기 시작합니다. 로마 행정관들이 입던 의복이거든요. 성물 숭배 사상도 생기죠. 아까 헬레나 얘기했지만 십자가 조각과 못이 발견되었고 이 나무 조각에 영능력이 있다는 사상이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게 콘스탄티누스가 이런 이교적 개념을 의도적으로 부추겼다라는 썰도 있어요. 그 정통성을 위해서. 갑자기 얘기했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그 김민석 작가의 교회를 부탁해. 네, 거기에도 아마 조금 나올 거예요. 거기에 제일 앞당이 콘스탄티누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아까 부활절 얘기를 했지만 성탄절도 아마 여기서 이제 문제가 그렇죠. 되죠.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일은 의미가 없었고 부활절만 중시했는데 성탄일은 하면 하고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치세 후기에 이르러 로마시에서 처음으로 12월 25일을 성탄일로 기념을 했거든요. 네. 왜요? 그날이 동짓날, 미트라신, 그러니까 불패의 태양신의 탄생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그날에 세례를 주었다. 썬데이에 세례를 주었고 탄신일에 세례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콘스탄티누스의 종교 정책의 행보를 보면 약간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쩔 수 없었던 것인가, 의도적인 것인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죠.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게 콘스탄티누스의 생애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회심자인가, 아닌가, 뭐 이런 어떤 고민 판단. 정답은 천국에서. 어떻게 한마디씩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네네. 네, 한마디씩 이야기 하시고, 지금 시간이 돼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콘스탄티누스 생각하면은, 뭐, 기독교를 이렇게 공인했다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인식이 강한데, 입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역시, 정치라는 게 개입이 되면은, 그냥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결단을 한 거거든요. 그런 네, 정책들이. 네. 그렇다고 무조건 또 악인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천국에서 보자. 그렇죠. 서 과장님. 사실 제가 준비하는 인물도 그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궁금하네요. MB? 그래서 약간 뭐 완전 다른 시대에 완전 다른 색깔의 사람이지만 이게 들으면서 약간 맥락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전쟁인가, 뭐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기독교 공인인가, 뭐 이런 것들. 근데 계속 고민이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그쵸. 이렇게 네. 가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네. 다음에 또 논의를 해보죠. 네. 이 특집들을 통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편리한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가? 신앙의 혜택이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콘스탄티누스는 여러 각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었던 전쟁의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성공의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쨌든 새롭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보고 싶다. 네. 네네. 그리고 뒷부분 이야기가 사실 더 좀 궁금하고 조금 더 있었는데 제가 좀 줄였어요. 더 듣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쉽네요. 네. 뭐 사실 이름을 부르기도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와서 너무 죽을 뻔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이름이 세 글자라는 게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죽을 뻔봤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마치 무슨 어떤 조폭들의 이야기를 보는 느낌도 있었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시즌2 첫 방송, 이름만 아는 사람, 콘스탄티누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